아, 이거 좀 수위가 높다. 예전하고는 좀 다른 상황인 거예요. 지금은 상황이 좀 그전하고는 다른 게 확연히 좀 보여요. 여러 기관에서 동시에 나오니까. 그 가계부채 문제가 네. 그거는 맨날 나왔다. 네. 2010년 초에도 나왔고 중반에도 나왔고 후반에도 네네. 나왔고 그래서 이게 또 얘기를 하는 거는 하나의 네. 그냥 상투적인 그런 게 아닌가. 근데 어느 정도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맞아요. 어느 정도 한계에 이르렀다고 보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제가 그 가계부채 문제 얘기를 들은 게 결정적으로 들은 게 노무현 정부 때 한 번 들었고요. 네. 뭐 가계부채 심각하다 그랬고. 그냥 이런 거죠. 10점 맞던 애가 20점이 맞으면 와, 너무 성적이 올랐다 이런 건데 90점 맞던 애가 91점 오르는 게 더 힘들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 네. 다 아시고요. 그런 것처럼 그 전의 상태는 아까 10점에서 20점 이런 분위기였다라면 지금은 90점인데 91점이 아니라 95점이 돼버린 거예요, 갑자기. 어떤 놀라움의 경중을 따지면 그 수준이다라고 보는 게 뭐냐면 기준을 전 세계가 가처분 소득 대비 부채 비율도 보고 GDP 대비 또 부채 비율도 체크를 해요, 같이. 네. 두 개가 공통적으로 좀 오버페이스가 나면 대부분이 다 위기가 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도 아이러니하지만 여러분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대출을 그때 전세 대출 3억에서 5억으로 바꾸고요. 어마어마한 거죠. 묻지도 따지도 않고 5억이에요. 근데 파생의 어떤 금융상품의 거를 충분히 집값을 받치는데 활용한 거죠. 명분은 이제 뭐 세입자들, 무주택자를 위한다고 하지만 그 집값을 떠받치는 건 이제 다 아시잖아요. 그게 없었더라면 집값이 그렇게 오를 수가 없는데 그럼 집값이 올라야 되는데 그 살 돈도 없으면 어떻게 돼요? 갭투자하려면 대출을 또 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돈 없이 사인한 분들이 많아요. 근데 계속 밀어주니까 올라왔잖아요. 근데 그때는 중요한 건 이거죠. PIR 지수가 좀 낮았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8, 9 정도밖에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갈 여력이 있었던 것이고 지금은 부채의 양도 올라갈 여력이 없는 수준, 그리고 이 주택 가격의 수준도 대출을 더 풀었을 때 쫓아갈 수 있는 여력이 약해진 상태인 거죠. 왜? 기본적으로 아까 처음으로 돌아가서 소득이 받쳐줘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가계부채 상황을 딱 보니까 이자 나가는 돈이 계산이 나오잖아요. 정부 입장에서 총액을 따져보면. 그러면 항상 상위 20%와 5분위를 따질 때 40%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60%에서 하다는 게 우리가 이제 탑이 있으면 밑에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잖아요. 일시적으로. 다시 쌓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쌓지 않기 위해서는 밑에 이 하부 베이스를 맞춰줘야 되는데, 잘 지켜줘야 되는데, 그 하부 베이스가 지금 위험한 거죠. 가계부채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여기서 올라가는, 상부에서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하부에서 여러분이 쉽게 아시는 돌려막기. 그러니까 다중채무자, 금융용어로죠. 다중채무자가 많아지면 결국은 브레이크 현상이 벌어지고, 무너지면 여기서도 연쇄적으로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좀 위험도가 높아지지 않습니까? 가계부채에 대해서 하느니 계속 지금 서칭을 되게 많이 해요. 네. 뭐 금융안정 보고서에도 나오지만 전망 보고서에도 계속 담아요. 그 이유는 FSI하고 FVI라는 게 있어요. 금융불안지수, 취약선지수 뭐 이런 게 있는데요. 그 지수가 지금 주의, 위기 뭐 이런 단계들이 있어요. 그 단계들이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이게 치고 올라가면 이제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전하고는 틀린 거예요. 예전에 지금 말씀 주신 가계부채 문제 그때 있잖아요. 그때는 그 지수들이 그렇게 높지가 않았어요. 그냥 현장 상태에서 얘기한 것이지,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깊게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축구선수가 상처가 났는데, 그냥 뛸만 해 했는데, 어느 상처는 뛸 수 없잖아요. 똑같은 상처인데.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그때랑.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지겨울 정도로 가계부채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농도가 다르기 때문에, 네. 상처의 수위가 다르기 때문에 자꾸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보고 있고, 한은도 아마 그렇게 보고 있는 거로 좀 보여지고, 일반 전문가들도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최근에 보고서가 나왔어요. 한국 경제 전망에 대해서. 거기서도 그분들도 다 석박사 뭐 똑똑한 분들인데 한국은행도 마찬가지고 다들 같은 소리를 내잖아요. 이거 좀 수위가 높다. 예전하고는 좀 다른 상황인 거죠. 예전에는 그런 부채가 높다 그러면 그냥 정부에서만 얘기를 했어요. 그건 뭐냐면 돈 막 쓰지 마라 이거죠. 좀 차근차근히 가자 이건데 지금은 상황이 좀 그전하고는 다른 게
확연히 좀 보여요. 여러 기관에서 동시에 나오니까. 전에는 좀 귀를 좀 기울일 상태가 된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럼 최근에 새마을금고에서 네. 그 이자를 못 내시는 이자를 연체하시는 분들을 뭐 묻지도 따지지도 네. 않고 탕감해주는 이런 정책이 나와서 네네네. 이게 성실하게 이자를 납부하시는 분이랑 뭐 박탈감 이런 문제도 있었지만 이거를 탕감 안 해주면 안 될 정도의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아니냐가 문제가 있죠. 네, 그러니까 지금 뭔가 지금 밑에서 부글부글 이게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약간 의구심도 좀 있긴 하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느낌으로 뭐 촉이 온다. 뭐 아니땐 굴뚝에 연기가 날까. 또 뭐 하인리의 법칙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미리 알 수 있는, 그죠? 뭐 지진이 나면 우리는 모르는데 강아지들하고 다 먼저 아는 것처럼 다 안에 뭐가 있잖아요. 근데 네. 뭔가 틀리니까 그러겠죠.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없던 일이잖아요. 없던 일이 생겼다는 건 없던 무슨 변수가 생겼다는 얘기잖아요. 무슨 이자를 탕감해줘? 이게 뭐지? 왜 그럴까요? 이자를 탕감하면 연체율이 감소하잖아요. 그렇죠. 안 갚아도 되니까. 네, 받을 돈이 자산이 없다는 얘기는 자기 자본 비율에서 부채로 잡히기 때문에 대손 충당금을 늘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금융 시스템을 잘 아시는 분들은 이렇게 표현하겠죠. 그 말씀 주신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촉으로 대충 느끼지만 그분들은 이렇게 표현하겠죠. 상태가 조금 심각하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특히 새마을금고 현장 중에 제가 알기로 대주단막 이번에 이금융기관들 모였었잖아요. 거기서 급한 데를 좀 처리하자 그래가지고 제가 알기로 정확한 수치는 아니고 대충 40 몇 군데를 놓고 이제 지원을 할지 말지 협약해서 했는데 11군데만 선정이 되고 나머지 손을 못 댔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돈을 들어가도 답이 없다는 거죠. 근데 그 워딩을 이제 정확히 보면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일반 분들은 잘 모르지만 저는 좀 많이 물렸네라고 판단되잖아요. 그럼 거긴 정리가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이제 시장에 나오면 충격이 크니까 이걸 또 정부가 나름 그 좋은 전략을, 그쪽은 좋은 전략이라 하는데 입장은 틀립니다. 좋은 전략을 써서 SPC를 세워가지고 캠코가 가져가는 형태보다 이제 이 시장에 뿌리면 시장에 물건이 넘치면 싸지잖아요. 네. 싸진다는 얘기 뭐예요? PF니까 땅이 있잖아요. 땅 가격이 내려간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어느 살 사람이 현재 비싼 걸 사겠어요? 그걸 사죠. 네. 땅값이 어떻게 돼요? 내려가는 효과가 있죠.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분양가가 낮아지는 효과가 생기겠죠. 중장기적으로. 이런 게 연쇄적인데 그거를 막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현재의 금융의 약간 불이익 현상을 막기 위한 것인지 SPC를 세워가지고 매입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자금을 투입을 해서 시장이 안 풀겠다는 얘기죠. 그건 나쁘게 얘기하면 집값을 다르게 생각하면 집값을 떠받치려는, 토지가격을 떠받치려는 의도가 있을 수도 있고, 왜냐면 정부 입장에서 뭐 좀 제가 우왕좌왕하지만 이 토지가격이 높아야 세금이 거치는 게 있잖아요. 네. 자꾸 낮아지면 어떻게 돼요? 내년엔 세금이 덜 거치겠죠. 네. 여러 가지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융기관에 문제가 생기는 건 왜 생기죠? 자기 능력이 안 되는데 오버페이스로 대출에 돈 빌려주고 그 돈이 누구 돈이에요? 또 예금자손이잖아요. 자기 돈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일파만파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어지는 시스템을 이미 알기 때문에 정부는 그래서 자꾸 금융 시스템으로의 전이라는 표현을 자꾸 쓰는 것이고 자꾸 선제적 대응을 표현하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들이 10점, 20점 맞고 맨날 뭐 이렇게 공부에 관심이 없는 분이 있다 그러면 그걸 억지로 끌어오는 게 쉬운가요? 쉽지는 않죠. 일단 하는 게 뭐예요? 가해 붙이고 뭐하고 외출 못하게 놀지 못하게 한다. 이게 지금 정부의 대안인 거예요. 그렇다고 그 친구가 바로 올라가냐? 그건 아니잖아요.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노력이라는 개념이 뭐냐? 우리는 이 시장에 들어서 보면 PF 현장들의 만약에 주택이든 오피스텔이든 물류시설이든 분양을 했을 때 노력이라는 표현은 수요자가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결론적으로. 근데 수요자가 붙을 능력이 되냐 이거죠. 그 얘기는 뭐냐? 그 얘기가 노력할 의지가 없으면 암만 뭘 해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경제도 똑같아요. 암만 투입을 해도 이미 요인들 자체가 살아나기 힘들면은 한번 정리될 수 없음, 정리돼야만 다시 베이스 출발하는 시스템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새마을금고 사태가 단순하게 보실 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왜? 새마을금고만 그러겠어요? 증권사도 그러고, 캐피탈도 그러고. 그 표현 중에 새마을금고 현장 중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지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100% 살리겠다는 얘기를 금융위원장이 안 하잖아요.
그 워딩을 잘 판단하셔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또 건설 현장도 PF 문제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추경호장관 얘기했잖아요. 우량 현장은 지원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량 현장에 못 든 현장은 지원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유효소가 안 살아나면 현장은 정리가 돼야 되죠. 네. 부실이 가시화되는 거죠. 네. 그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요새 뭐 금융 뭐 9월 위기설오는데 그건 너무 좀 센 거고 우리나라가 그 감내할 능력이 됩니다. 네. 충분히 옛날처럼 막 우왕좌왕하고 정신없을 때가 아니라 터져도 터진 만큼 가격 조정이 일어나고 시장은 돌아가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왕이면 이렇게 막 억지로 일 것이 아니라 빨리빨리 조금씩 지네들이 연착륙 형태로 하는 게 국가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그럼 주택가격이나 토지가격이 약간 내려오면 뭐 새마을금고도 이제 정리가 된다고 하면 새 출발한다는 건 어떻게 돼요? 집값을 살만하고 여유가 있으면 돈을 또 저축할 거 아니에요, 예금에. 첫 출발로 다시 돌아가기 위한 과정이다. 저는 이게 그런 거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해결이 됐다고 가정을 할게요. 해결이 됐을 때 문제는 뭐예요? PF 부지가 정리가 되잖아요. 이거 핵심은 분양이거든요. 팔려야 되는 거잖아요. PF 자체라는 게 이 캐시플로에 맞춰서 대출해 주는 건데 캐시플로의 핵심은 마지막은 분양이잖아요. 분양이 안 되면 다 원이시잖아요. 그러면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수요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경제 상황을 딱 비교해 보시면 대충 그림이 나오죠. 아,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조금의 조정은 필요할 수밖에 없구나. 대한민국의 현재 경제 상황이. 네. 그래서 새마을금고 사태가 단순한 건 아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게 레버리지 비율이 너무 높다는 거는 그 가게의 소득에 비해서 감당 가능한 능력에 비해서 높다는 거고 네. 그러면 그거를 결국은 누군가 받아줘야 그 부채를 없앨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받아주는 사람도 지금 이제 경제가 안 좋고 종합적인 맞습니다. 상황이 그러니까 맞습니다. 결국은 그 부담을 자기가 안아야 되는 그렇죠. 거고 결국은 뭐 부도가 나든 뭔가 이렇게 네, 그게 표현이 이제 뭐 부도, 경매, 파산, 개인회생 이런 단어들이 이제 나타날 때가 이제 다가오는 거죠. 제가 볼 때. 그렇게 보이죠. 그래도 신문을 보니까 올 상반기에 종합건설사 폐업이 248곳이었고요. 285죠. 네. 248곳이요. 네네. 그리고 이게 12년 만에 최고치라고 나오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건설사가 매달 41곳씩 문을 닫는 꼴이라고 하는데 네. 이게 앞서서 좀 말씀해 주신 그 PF와 관련된 그런 이슈도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네, 맞습니다. 분명히 연관이 있고요. 이 중에 한 반 이상은 PF랑 연관된 데고요. 네. 나머지 현장들은 뭐 PF 없이 자기가 땅을 샀다 할지라도 PF가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네. 자기 돈으로 땅값을 다는 분들 계세요. 그분도 종업건설이라 할지라도 네. 공사를 지으려면 자금이 필요한데 공사업체들이 분위기가 분양이 안 될 것 같잖아요. 그럼 공사를 못 받을 것 같잖아요. 네. 공사 쉽게 안 하는 거예요. 공사비가 올라가니까 그 지주 입장에서도 땅만 있지 어떻게 진도가 안 나가잖아요. 그런 분들도 포함되어 있고 그런데 근데 크게 놀라실 건 아닌 거는 지금 뭐 아무 문제 없잖아요. 경제, 정부 말대로 하면. 네. 그렇죠? 그리고 한쪽에서는 자꾸 뭐 가계부채 얘기 나오고 이런 얘기들 나오잖아요. 새말보고. 그게 뭐냐면 이 버블이 조정되는 과정 속에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너무 막 공포심을 가질 필요는 없고 그 종건사들이 자본금이 5억입니다. 5억. 네, 너무 이 과대평가하고 기사가 자꾸 공포심을 키우는데 자본금 5억입니다. 제가 큰 회사들이 아니네. 네, 생각보다. 그러니까 5억짜리 200개면 곱하기 계산하시면 되잖아요. 물론 그 중에 땅을 살 때 빌려서 샀겠지만 5억이 자본금밖에 없으면 그 형태 중에서 대한민국 건설사가 몇만 개입니다. 정말. 그러니까 이 개념인데 예전에 한번 1월 초과 2월에 한번 기사가 나왔었죠. 948개의 건설사가 망했다. 뭐 이렇게. 더 크죠? 그때는 표현이 달라요. 건설사가. 그거는 종합하고 전문이 있거든요. 전문건설업. 전문건설업이 지금 14개로 좁혀졌는데, 여러분도 인테리어 하잖아요. 그 건설업자 하잖아요. 그것도. 건설업 분류에서는. 미장하는 분도, 또 하수도 놈도 다 분류를 시켜놨어요. 근데 그때 980개가 그걸 다 합한 거예요. 그래서 보통 한 현장에 종합건설이 시행을 하려고 들어가면 전문건설업이 당연히 붙죠. 뭐 창하시는 분, 뭐 하시는 분. 그게 한 10에서 15종류가 돼요. 그러면 하나당 15잖아요. 그러니까 건설사 그러면은 한 현장에 15개씩 자빠졌다고 보면 되는 거죠. 계산하면
900개가 아니고 그냥 100개 이런 데 이렇게 다 나오는 거고 지금 248이니까 또 나온 거예요. 왜? 종건 기준으로 봐도 아까 말씀드린 건 100개 수준인데 이거는 248개잖아요. 그럼 이 밑에 이 기사를 저는 정확히 못 봤는데 종건이 248이다 그러면 이 밑에 하청이라 그러면 안 되죠. 제시공업자 그러니까 그 전문건설업자들이 한 10개에서 15개 업종이 다 있어요. 미리 공사를 한 데들은 거기도 같이 망하겠죠. 미리 공사를 안 하고 그냥 땅만 사는데 망하면 하청업체는 없잖아요. 뭐 이런 거에 다 분류가 돼야지 정확하게 내용이 파악이 되는 건데 네. 그 종건도 뭐 5억짜리도 있고 100억짜리도 있잖아요. 네. 물론 지방은 조금 순위가 높은 도급 순위가 높은 회사도 몇 개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서울은 아직 없어요. 전혀 없고 이거를 근데 매년 뭐 몇천 개씩은 다 붙어납니다. 그냥도 이게 데이터를 하나만 볼 게 아니라 좋은 기사라면 이제 연도별로 몇 년도에 몇 개씩 쭉 보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년보다 조금 더 부도가 나는 건 맞죠. 뭐 당연한 거죠, 그렇죠? 너무 이렇게 뭐 공포심을 느낄 정도는 아니다. 종합건설업이 248개 이러면 GS 28개가 망가진 것 같잖아요. 삼성이 망한 것 같고 이렇게 기사를 쓰는 건 저는 좀 시청자가 아니라 그죠? 구독자를 위해서 조금은 기사분들이 조금 더 섬세하게 써줬으면 하는 좀 바람이 좀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 종합건설사 내용이 네. 좀 이렇게 좀 더 심도 있게 만약 취재를 하셔가지고 네. 상당히 심각한 이슈라고 하면 네. 이게 건설로 진행되다가 중간에 그냥 멈춰버린 상태로 네, 네, 그런 네. 건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표현해 줘야죠. 이 종합건설을 부도가 났을 때. 그 너무 좋은 게, 기자 하셔도 되겠다. 수석 기자 되시겠다. 우리 일반인들이나 국민들이 볼 때, 이 현장 중 230가 부도가 났는데, 어떤 데는 사업자만 냈는데 사업이 안 돼가지고 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자본금이라는 게 이제 좀 이런 얘기가 적정한지 모르지만, 돈을 빌려가지고 자본금 경우도 있어요. 그냥. 네. 빌려놓고 자본금이 통장에 5억이 있어야 허가를 받으니까 승인을. 근데 그 상태에서 작업이 잘 안 됐어요, 만약에. 그럼 다시 돌려줄 끝낼 수도 있잖아요. 손해 없이, 그죠? 사무실 운영비만 빼고. 네. 그럼 그런 회사가 몇 개 있는지, 지금 우리 말씀 주신 대로 건물을 잘 짓다가 중간에 분양이 안 된 바람에 PF나 새마을금고 지점이 문제가 생겨 같이 망가지는, 폭파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몇 개가 있는지, 이러면은 그거는 10%고, 이게 90% 이러면 상황을 우리가 판단이 더 좋잖아요? 요새 기자분들이 거기까지는 바쁘셔서 그런지 잘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말씀대로 종건의 어떤 규모 5억짜리가 몇 개, 뭐 20억짜리가 몇 개 자본금이 이 중에 몇 군데는 PF 진행 중에 부도, 몇 군데는 사업 진행 중에 그냥 부지는 안 샀지만 부도 이렇게 표현해줘야 완벽하게 알겠죠? 그러나 이제 이걸로도 유추할 수 있는 건 있겠죠. 말씀드린 대로 예전보다 조금은 더 늘어났다. 그것만 추세만 말씀드리면 기사 내용은 우리가 단순히 느끼기에는 쓸데없는 공포심을 자극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최근에 또 하나의 이슈가 그 역전세 때문에 네. 정부가 일시적으로 그 전세 네. 그만큼 역전세만 차익에 대해서 대출. 그런 걸로 인해서 이런 뭐 집값이 더 하락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조금 위기를 넘길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좀 있는 것 같은데 네. 이게 또 어떤 일각에서는 좀 일시적인 효과이고 이게 또 누적이 되면 더 크게 터질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교수님께서는 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저는 말씀 주신 중에 후자 쪽의 생각이 좀 비슷한데요. 지금 보증금 차익에 대해서 전세 반환 보증 대출을 시행했는데 7월 말부터 하죠. 1년 동안 한시월 하는데 그 금액의 평균은 7천이지만 우리가 주로 보는 것이 이제 수도권하고 서울이지 않습니까? 네. 서울의 금액은 단위가 억 단위를 다 넘어가거든요. 특히 강남 같은 데는 뭐 7억, 8억, 뭐 10억 이래요. 네. 아크로리버 같은 데는 뭐 10억 정도 갭이 벌어졌고 그 금액이 만약 갭 투자한 사람 입장에서는 대출 해준다도 못 받습니다. 그런 문제 해결이 100% 안 되는 게 벌써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렵게 이제 금액이 맞아서 고소득자라고 가정해가지고 지금 DTI 60으로 맞췄잖아요. 그러면 소득의 60%를 갖다가 이자로 내는데 그 이자의 빈도가 2년 정도 유지가 된다고 봐야 되잖아요. 한번 대출 받으면, 그죠? 그 2년에 대해서 버티는 게 이분이 이 DTI 말고 DSR을 안 보니까 다른 대출도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겉으로는 DTI 60에 맞췄지만 이 주택에 대해서 다른 곳에 20%가 빠져나가시면 이분이 생활이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이지 않는 변수들이 잠재 있는 거죠, 많이. 그래서 이 부분의 어떤 정부의 입장은 그런 것 같아요. 중저가 주택, 특히 강남 일대에서 능력이 있는 뭐 연봉 뭐 3억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은 도움을 받는데 충분히 가능해요. 부담 가능한 주택을 살 때처럼. 그러나 그러지 못하고 연끌 하거나 갭 투기한 분들이 대출을 추가로 받는다? 이럴 때는 해결해야 된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2년 동안에 금리가 지금 정확히 발표 안 됐거든요. 사실 애초에 발표할 때 금리 수준도 얘기해줘야 그 우리 저 다주택자분이든 또 이런 분들이 좀 예측을 할 텐데, 뭐 아시겠지만 임대사업자, 다주택자분들이 임대사업자를 뭐 없는 분들은 내면 이 대환대출, 요번에 그 전세대출 포함이 되는데, 그러면 그건 RTI라고 하죠. 그거는 이자 보상 비율이든지 임대소득 대비 그 비율인데, 이자를 낼 능력이 돼야 되니까 대출이 안 들어갔다 1.25에서 1.5로 했었어요. 그분들은. 그러면 1.5라는 게 내가 150만 원 임대소득이 있으면 100만 원 이자 되는 선에서 대출해 준 거야. 안전하게 생활해야 되니까. 근데 그걸 이번에 1로 맞춰놨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번 돈 다 이자 내란 얘기잖아요. 네. 이게 뭐 대책이에요? 땜빵이죠. 저는 땜빵으로 생각하거든요. 네. 그럼 생활은 어떻게 하죠?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존재한다고 봐요. 그래서 정부도 사실 그 워딩도, 제가 워딩을 자꾸 얘기했는데 오늘 그 발표할 때 워딩을 잘 보세요. 네. 전부 다 뭐 이렇게 점점점 할 수는 없다. 뭐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리고 원영 장관이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구체적인 조건, 구체적인 환경 뭐 이런 걸 다 체크해야 된다 이런 표현했잖아요. 그리고 7월 말까지 먼저 던져놨잖아요. 심리적인 요인만 준 거예요. 지금도 지금 7월에 지금 만기 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지금? 아직 발표를 안 했으니까 뭐 내용이 없잖아요. 네. 그러네요. 답답하죠. 네. 그죠? 이미 사업자 대출하고 특례보금자리에서 대환대출 썼잖아요. 4%짜리. 그걸로 대부분 다 해결됐어요. 잘 보세요. 대환대출 40조 중에 특례, 그 중에 반 이상이 대환대출, 전세보증금 이 부분에 대해서 대환대출 해준 거예요. 그리고 기존에, 반 이상이 아니라 한 9% 정도. 그리고 기존에 그 영끌한 분들 대환대출 해줬잖아요. 그럼 이 9%에 해당되는 분들은 자격이 되니까 해줬겠죠? 그건 뭐 액수를 따지면 9%니까 한 3조 정도가 이미 벌써 전세 반환 보증 대출이 된 거예요. 그 상태에서 거기를 안 들어간 분들은 물론 만기 시점도 다르긴 하지만 거기에 못 들어간 분들은 지금 헤어나지 못하고 있고 어떤 일을 겪고 있고 실제로 임의 경매 물건이 늘어나잖아요. 연관성이 있죠. 이미 그걸 받고 나서 이제 네. 또 일이 앞으로 그러니까 오는 이 거니까. 시간 따라 상황이 자꾸 변하는데 네. 지금 발표를 했잖아요. 그러면 6월 말에 만기인 임차인은 어떻게 하겠어요? 이미 임차권 등기를 들어놓고 경매 절차를 갈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럼 7월까지 계속 진행되는 중이고 7월 말이 됐을 때 발표를 할 거 아니에요, 내용들을. 네. 그 내용들을 보고서 혼돈을 준 거예요, 지금 제가 볼 때 역으로 보면. 차라리 그냥 팔아서 정리하는 깨끗한 길을 갔으면 제가 볼 때 일시적인 충격은 있지만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고 저는 봤거든요, 솔직히. 103만 가구라고 하는데 2,150만 가구예요, 대한민국이. 여기서 계산 나오죠. 103만 가구 중에 5천, 7천짜리는 충분히 어떤 형태로든 커버가 돼요. 팔든지 뭐 하면. 반 이상 정리되면. 그러면 50만 가구로 하면 정말 5%인데 그분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경매로 들어가고 이 보증금을 빨리 못 받는 거잖아요. 그럼 6개월 뒤에 어떻게 돼요? 경매도 정리가 되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어때요? 다 홀딩이 됐죠. 네. 홀딩이 되니까 이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임차인도 이거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임차인도 혼란스럽고 임대인도 이거 내가 돈을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니까 해당이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요새 뭐 전문적으로 그걸 또 상담해 주는 분이 생겼더라고요. 7월 말이 됐을 때 계산해가지고 기존의 대출이 뭐가 있으면 치고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그 대출 영어 본부장님이 잘하세요. 지금 그거 상담 들어가는 거예요, 벌써. 소유자분들, 다주택점. 그러면 그렇게 머리 아프게 한 다음에 말씀대로 전세대출 받아서 보증금을 내줬다고 가정을 할게요. 제가 한 예를 말씀드릴게요. 10억짜리 집이 15억이 됐어요. 네. 그리고 이게 전세가 우리 7억, 8억 했으니까 네. 7억이라고 가정할게요. 근데 막 올라갈 때 15억이니까 전세 가격이
뭐 10억 더 올라갔다고 치고 11억 네. 임대차 뭐 그런 것도 있었으니까 10억에서 15억으로 집값이 올라오고 전세가 7억에서 11억이 됐어요. 한 80% 수준이란 말이에요. 근데 얘가 다시 내려왔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이분이 15억에서 11억인데 다시 10억이 되면은 11억인 사람을 돈을 4억을 돌려줘야 되잖아요. 7억이 됐으니까. 네. 그럼 4억을 돌려줘야 되는데 대출이 됐다고 가정할게요. 대출이 되면 선순위로 해주잖아요, 일단. 그럼 이분은 나갈 수가 있죠. 어떨 때? 7억짜리 임차인이 들어올 때. 네. 맞죠? 네. 7억짜리 임차인이 들어와야 4억을 보태서 주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게 계산이 여기서 또 이상한 거예요. 그러면 임차인 입장에서 7억 보증금인데 4억이 대출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주택가격은 얼마나 떨어졌다 해서 10억을 떨어졌잖아요. 네. 오버됐잖아요. 그쵸. 그죠? 그러네요. 여기서 묘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임차인은 계산할 때 선순위가 4억이 있으니 집값이 4억, 10억이잖아요. 7억은 내가 못 들어가죠. 6억도 들어갈까 말까인데 풀이니까. 그러면 5억 5천 해주세요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임대인 입장에서 또 비잖아요, 돈이. 또 부족하죠. 근데 이거 다 받았는데 부족하면 이제 어떻게 돼요? 정말 피곤하겠죠. 그런 분도 계시겠죠? 이런 분도? 네. 분명히 이런 사례도 있을 거예요. 이분은 머리 터지는 거예요. 이거 뭐야? 정신이 없는 거예요, 지금. 시장에. 제가 볼 때. 조용하고 평온한 것 같지만, 제가 볼 땐 곳곳에서 이렇게 임차인과 임대인, 임차인은 또 임대인을 위해서, 그럼 기다릴게요. 새로운 세입자. 그럼 정부가 대출을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시작하면 바로 사인하면 바로 돈 주나요? 아니죠. 뭐 신청하고 뭐하고. 그럼 임차인 날짜가 또 안 맞죠. 여러 가지 분란을 일으키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제가 볼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놔뒀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 국민이 어떤 국민인데, 그죠? 총리 될 거 아니에요. 저는 뭐 그런 생각을 좀 해요. 그래서, 물론 정부가 좋은 뜻으로 한 건 맞아요. 왜? 이런 표현을 썼죠. 임차인들이 돈을 못 받아서 나갈 때 도와주려고 한다. 그 부분은 빠져나가는데, 그 다음 임차인은 해결이 안 되잖아요. 임대인도 해결이 안 되고. 명분은 좋은데 이게 누구나 이해할 수 있잖아요. 이게 집값 떠받치기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이게 좀 엉키잖아요. 그래서 저는 좋은 정책은 아니었다. 명분은 좋지만 천일의 칠면조보다 더한 거죠. 제가 볼 때 혼란스러우니까. 도와주는 것 같은데 천일째 요리해 먹잖아요. 맨날 천일 동안 밥 주다가. 이것도 그거하고 똑같지는 않지만 어떤 형태가 완벽하게 정리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왜 이 정책을 굳이 썼을까? 그냥 놔두고 차라리 임차인이 보증금을 못 받을 때 그분들을 지원하는 정책을 쓰는 게 더 국가를 위해서 좋지 않을까요? 주택 가격에 정상적인 시장 균형에 맞춰 가게. 네. 억지로 떠받치면 나중에 터지잖아요. 그건 뭐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만큼 이번 하반기 때 그게 몰려가지고 터졌으면 큰 뭐 충격. 몰릴 것 같지는 않아요. 아, 다 상황이 달라가지고 어느 임대인분들은 또 미리 준비한 분도 계시고 준비하셨는데 제가 실제 사례도 있어요. 준비하셨는데 돈이 한 1년 모자른 거예요. 근데 이게 룰이 복잡해가지고 딴 데 담보가 있는데도 안 되는 거야. DSR에 묵혀가지고. 그걸 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추경호 장관 얘기나 이 워딩을 자세하시는 게 능력 있는 사람들은 이번 혜택이 되는 거예요. 네. 능력이 없는 분들은 더 꼬이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왜? DSR은 소득에 맞춘 거잖아요. 근데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 소득은 없지만. 담보가 있어. 그럼 이걸 담보로 대출 받을 수 있는 거를 DSR은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 활용해 준 거예요. 이 부분만. 그러면 그분들은 혜택을 보죠. 도움이 돼요. 임차인한테 도움이 되고. 자산이 많으니까. 네, 그렇죠. 임대인한테 도움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어떻게 돼요? 어떻게 보면 더 꼬일 수도 있다라는 게 저의 판단입니다. 제 말이 약간 또 맞기도 하지 않을까요?